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 박영자입니다. 제 이야기는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은 유난히 봄볕이 따스했던 날이었습니다. 작은 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이불 위에 나른하게 흩어져 있었죠. 저는 여느 때처럼 낮잠을 청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들 재석이었습니다. 38살 대기업 과장. 늘 자랑스러워했던 큰아들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재석이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마치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하는 상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엄마, 짐 싸세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재석이가 가끔 던지던 서툰 농담이려니 했죠. 그런데 그 뒤에 서 있던 며느리 수진의 표정을 보는 순간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차가운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나가셔야 해요. 재석이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를 읊는 것 같았죠.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73 늙은 몸이 바닥으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들의 대답은 너무나 사무적이었습니다. 집이 좁아요. 애들도 크고 엄마도 이제 따로 사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편하다니요. 자식 집에서 쫓겨나는 게 어떻게 편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시선이 제 입을 막았으니까요. 낡은 트렁크를 꺼내 짐을 싸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50년 전 시집 올 때 들고 왔던 그 트렁크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었죠. 모서리는 달아해졌고 자물쇠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낡고 지쳐 보였습니다. 몇 벌 안 되는 옷을 개어 넣고 남편 사진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트렁크 바닥에서 무언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누런 봉투 하나.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봉투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병상에서 제게 건넨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대학병원 중환자실. 폐암 말기였던 남편 김철수 씨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날 새벽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영자야, 이건 절대 아무한테도.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눈을 빤히 바라보며 그 봉투를 제 가슴에 꼭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 후로는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제대로 열어볼 생각조차 못했었죠. 그저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고 트렁크 깊숙이 넣어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 집에서 쫓겨나는 이 순간에 다시 그 봉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저는 낡은 트렁크 하나를 끌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둘째 재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가 친정에 가 있어서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막내딸 제이는 시댁 눈치가 보인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결국 제가 찾은 곳은 도시 외곽의 쪽방촌이었습니다. 보안여관이라는 간판이 간신히 매달려 있는 허름한 건물. 하룻밤 3만 원. 제가 가진 현금으로 일주일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203호.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천장 한쪽에서는 물이 새는지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70세까지 살면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단칸방에서 시작했을 때도 이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미래가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가져온 낡은 가방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여관 바닥에 기어다니던 벌레였습니다. 바로 그때 가방 안에 누런 봉투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누런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흔적으로 바스락거렸지만 봉인은 그대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땅 문서, 정확히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 산 132번지, 임야 3,000평, 소유자 박영자. 손이 떨려 문서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 날짜를 보니 1975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1975년? 그때 우리는 막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재석이가 2살,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였죠.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저는 남의 집 파출부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가난했던 우리가 3,000평이나 되는 땅을 문서 뒤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영자에게 이 땅은 내 목숨과도 같은 땅이다. 1975년 내가 3개월간 사라졌을 때를 기억하는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 땅은 원래 아버지의 땅이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밀리에 매입한 땅이다. 해방 후에도 여러 이유로 찾지 못하고 있다가 내가 겨우 찾아낸 것이다. 하지만 이 땅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다. 나는 3개월 동안 그들과 싸웠고 결국 지켜냈다. 그리고 당신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내 이름으로는 위험했기 때문이다. 절대 이 땅을 팔지 마라. 그리고 때가 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우리 자식들에게도. 언젠가 이 땅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남편 김철수. 메모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남편의 손글씨가 흐릿해질 때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975년 여름. 그의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재석이는 2살배기 아장아장 걷는 아이였고 저는 둘째를 임신한 지 5개월째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일하러 나간다며 집을 나선 남편이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단서가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건설 현장 동료들도 모른다고 했고 친척들에게 연락해봐도 아무도 남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2살배기 아들을 업고 불룩한 배를 안고 남편을 찾아 헤맸습니다. 병원이란 병원은 다 돌아다녔고 심지어 시체 안치소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1975년 10월의 어느 날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문을 열자 거기에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팔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니 갈비뼈 3개가 부러져 있었고 내장 출혈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교통사고로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신고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그 석 달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남편이 잠꼬대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지켰습니다. 그 땅, 지켰습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재석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찾니? 엄마 통장 비밀번호가 뭐예요? 연금 나온 거 찾아야 하는데. 순간 아연실색했습니다. 나를 쫓아내고는 내 돈을 빼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왜?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제가 관리해 드려야죠. 치매 오시면 어떡해요? 치매라니. 멀쩡한 나를 벌써 치매 환자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둘째 재민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이 엄마 돈 빼려고 한다면서요? 그거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더 잘 관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은 막내 제이였습니다. 엄마, 오빠들 절대 믿지 마세요. 엄마 재산은 제가 지켜드릴게요. 한심했습니다. 자식들이 벌써 제 재산을 두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문득 든 생각. 만약 이 땅 문서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땅만큼은 끝까지 비밀로 해야 합니다.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용인시청을 찾아갔습니다. 토지과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땅의 현재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땅이 어떻게 어머니 명의로? 왜요? 무슨 문제라도? 아니요. 그게 이 땅 지금 평당 500만 원입니다. 3,000평이면 150억 정도 되겠네요. 150억?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더 놀랄 일이 있다니요? 이 지역이 곧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럼 땅값이 최소 3배는 뛸 겁니다. 450억.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저에게 450억이라니. 그런데 어머니, 이 땅 원래 소유자가 김순국 씨네요? 1945년 등기인데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김순국. 그건 시아버지 성함이었습니다. 제 시아버지입니다. 아, 그럼 김순국 씨가 1975년에 아드님 김철수 씨한테 증여하고 김철수 씨가 다시 어머니께 이전하신 거네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가 이상한데요? 1945년부터 1975년까지 30년 동안 소유권 이전 시도가 수십 번 있었는데 모두 실패했네요. 법적 분쟁도 여러 번 있었고 어떻게 1975년에 갑자기 이전이 된 거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야 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 석 달 동안 겪었을 일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낸 아버지의 땅을. 여간방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의 또 다른 유품이 있는지 트렁크를 뒤졌습니다. 트렁크 바닥 비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1975년 7월 15일. 드디어 아버지가 남기신 땅의 위치를 찾았다. 하지만 이미 축복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가짜 문서를 만들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나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 1975년 7월 28일. 아버지의 친구 최 변호사님을 만났다. 그분이 아버지의 원본 문서를 포관하고 계셨다. 이제 법적으로 싸울 수 있다. 하지만 초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1975년 8월 10일. 협박이 시작됐다. 영자와 아이들을 해치겠다고 한다. 나는 그들을 피해 숨어야 한다. 영자에게는 알릴 수 없다. 너무 위험하다. 1975년 8월 25일. 오늘 그들에게 잡혔다. 온몸을 두들겨 맞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시며 일제의 고문을 견디셨듯이 나도 견딜 것이다. 1975년 9월 15일. 최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초폭들이 하나둘 잡혀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 끝까지 숨어 있어야 한다. 1975년 10월 10일. 드디어 끝났다. 법원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30년 만에 아버지의 땅을 되찾았다. 하지만 나는 이 땅을 영자 명의로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는 또다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1975년 10월 14일. 내일 영자에게 돌아간다. 영자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지만 이 진실은 평생 말하지 않을 것이다. 영자가 알면 평생 불안해할 것이다. 그저 우리 가족을 위해 조용히 이 땅을 지켜가리라.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남편은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저를 지켜주려 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재석이가 여관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온 거니? 엄마 카드 사용 내역 조회했어요. 엄마, 이런 데서 뭐 하세요? 집으로 가시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니? 사실 수진이가 좀 예민했어요. 임신했거든요. 이제 좀 안정됐으니까 다시 오세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재석이 눈이 제 트렁크를 훑고 있었거든요. 엄마, 아버지 유품 정리는 하셨어요? 왜? 그냥 혹시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있으면 제가 보관해 드릴까 해서. 없어. 다 버렸어. 재석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뭔가 남기신 게 없어요? 없다니까. 그때 재석이 시선이 제 베개 밑으로 향했습니다. 봉투 끝이 살짝 보였던 것입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황급히 봉투를 감추려 했지만 재석이 더 빨랐습니다. 이게 땅 문서? 재석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3,000평? 용인? 돌려줘. 엄마가 이런 걸 숨기고 있었어요? 우리한테 이런 걸 숨기다니. 재석이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동생들한테 알려야죠. 엄마가 이런 엄청난 재산을 숨기고 있었다고. 그날 저녁 자식 셋이 모두 여관방에 몰려왔습니다. 좁은 방에 4사람이 앉으니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것쯤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엄마 명의예요? 재민이가 땅 문서를 들고 물었습니다. 그래. 언제부터요? 1975년부터. 1975년? 그럼 50년 가까이 숨기신 거예요? 제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도 아셨어요? 당연히 아셨지.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재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 땅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알아. 150억이에요. 150억? 그리고 곧 개발되면 450억이 된다고요. 그래서 엄마 혼자 이런 큰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도움은 필요 없어. 엄마. 재민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남이에요? 가족이잖아요. 엄마 거면 우리 거고 우리 거면 엄마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너희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거고 나한테 맡긴 거야.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제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내가 죽으면 너희가 나눠 가지겠지.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난 아직 살아있어. 2024년 6월. 결국 자식들이 저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고소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노모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으니 성년후견인을 지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저를 보는 자식들의 눈빛에는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욕심만 가득했죠. 재석이 쪽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박영자 씨는 현재 73세 고령으로 최근 건망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과의 소통을 거부하며 혼자 여관에서 생활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150억 상당의 재산을 혼자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반박하겠습니다. 박영자 씨는 정신이 매우 명료하며 재산 관리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탐내어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들어온 사람은 백발의 노신사였습니다. 저는 최원석 변호사입니다. 1975년 당시 김철수 씨의 법적 대리인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증인석에 앉아 차분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1975년 김철수 씨는 부친 김순국 씨의 땅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김순국 씨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밀리에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최 변호사님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1943년 김순국 씨의 독립운동 관련 일본 경찰 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독립유공자 증서도 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계속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이 땅을 되찾았고 안전을 위해 부인 박영자 씨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한 문서를 맡겼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김철수 씨가 작성한 유언장이 있습니다. 공증도 받았습니다. 유언장이 낭독되었습니다. 나 김철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산 132번지 토지는 전적으로 아내 박영자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땅은 나의 아버지가 독립운동 자금으로 마련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땅으로 아내 박영자가 평생 소유하고 관리할 것을 유언한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법적 상속 절차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으며 그 전에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철수 씨가 별도로 마련한 또 다른 재산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238번지 대지 500평입니다. 현재 시가 약 300억 원 상당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자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단, 이 땅에는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김철수 씨의 유언에 따르면 이 땅은 자녀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 경우에만 상속됩니다. 만약 어머니를 버리거나 학대할 경우 전액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재단에 기부됩니다. 재석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 변호사님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 11월 1일 김철수 씨가 병상에서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여관에서 혼자 지내게 하거나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면 이 조건이 발동됩니다. 이미 여관에서 혼자 지내신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강남 땅은 자동으로 재단에 기부됩니다. 안 돼요. 재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다시 모시겠습니다. 제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 집으로 모실게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첫째, 박영자 씨는 정신이 온전하며 재산 관리 능력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용인시 토지는 박영자 씨의 정당한 소유이며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셋째, 서울 강남구 토지는 김철수 씨의 유언 조건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자식들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다시 모시고 살게요. 정성껏 모실게요. 저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얼마짜리니? 네. 땅값이 얼마면 어미를 버리고 또 얼마면 다시 찾니? 엄마, 나는 이제 혼자 살 거야. 너희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할 때까지. 법정을 나와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따라오셨습니다. 박 여사님, 이제 진실을 모두 아셨으니 제가 김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남편이 정말 강남 땅도 가지고 있었나요? 최 변호사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강남 땅은 제가 김 선생님 이름으로 매입해 둔 것입니다. 김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거든요. 혹시 자녀들이 어머니를 괴롭힐 경우를 대비해서요. 그럼 그 돈은? 제가 김 선생님의 사건을 도와드린 보답으로 받은 거액의 수임료를 그대로 투자한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셨는데 정작 본인은 큰 재산을 모으지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글쎄요. 일단 용인 땅을 조금 팔아서 제대로 된 집을 마련하려고요. 그리고요? 남편의 뜻을 이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2024년 12월. 저는 이제 용인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3,000평 중 100평만 남기고 2,900평은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김철수 박영자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재석이는 주말마다 와서 정원을 가꿔줍니다. 재민이는 장보기를 도와줍니다. 제이는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어제는 재석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엄마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몰랐어요. 이제야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그래. 너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어. 그리고 너희도 그런 아버지의 피를 받았으니 언젠가는 이해할 거라 믿었다. 2025년 3월 15일. 아들 집에서 쫓겨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자식들도 함께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켜낸 땅을 저도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있어요. 묘비 앞에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막걸리였죠.
재석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는 잘 모시겠습니다. 재민이와 제이도 차례로 절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우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남편이 진짜로 남긴 것은 땅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존엄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 부모로서의 존엄, 그 존엄을 지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쫓겨났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히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쫓겨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죽었을 겁니다. 자식들은 제가 죽은 후에야 땅 문서를 발견하고 서로 싸우며 가족이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살아생전에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가족은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이해의 기회를요. 요즘 저는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 독립운동가의 아들이었어요? 그래. 너희 증조 할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이셨고, 할아버지는 그 뜻을 이어받아 평생 정의롭게 사셨단다. 우와, 대단하다. 손주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정의롭고 떳떳하게 살아야 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네, 할머니.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가보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땅 문서가 아니라 정의와 존엄을 지킨 선조들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 봄 재단의 첫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18살 김민중 군. 증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지만 집안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성적은 우수했지만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대학에 갈 수 있어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아, 너의 증조 할아버지도 우리 시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야. 그분들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보답하는 거란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왜 그토록 이 땅을 지키려 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5일 어린이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자식들, 손주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증손주까지. 정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재석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사실 엄마를 내쫓은 후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양심이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도 다시 돌아왔잖니. 그걸로 됐어. 수진이도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너도 힘들었을 거야. 애들 키우느라.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어머니가 계셔서 이 집이 따뜻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최 변호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박 여사님,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1975년 김철수 씨가 조폭들과 싸울 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독립유공자 후손 모임 회원들이 모두 도왔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선조들이 서로 도왔듯이 그 후손들도 서로 돕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무사할 수 있었군요. 김 선생님도 다른 후손들이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남 땅을 마련해 드린 것도 그 보답이었고요. 남편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재단을 설립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최 변호사님의 권유로 응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 재산을 거의 다 기부하셨는데 후회는 없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그 돈은 원래 독립운동에 쓰려던 돈이었으니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셈이죠.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이제는 좋습니다. 돈이 없어지니 진짜 가족이 보이더군요. 앞으로의 계획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재단 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려고 합니다. 2025년 여름 저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숨겨진 땅, 숨겨진 이야기. 시아버지의 독립운동 이야기, 남편의 투쟁 이야기,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제이가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정말 몰랐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었다니. 너희가 알아야 할 역사야.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전해야 할 이야기고. 책을 쓰면서 많은 것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서러움도 모두 글로 풀어냈습니다. 2025년 10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예상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우리 집도 비슷한 사연이 있습니다. 숨겨진 재산 때문에 가족이 분열됐어요. 이 책을 읽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2026년 3월 15일, 아들 집에서 쫓겨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 가족들이 모두 모여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반성과 화해의 날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재석이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2년 전 오늘 저희는 엄마를 내쫓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일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이날을 가족이 모여 반성하고 화해하는 날로 정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일어나 말했습니다. 과거는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억하자. 가족은 돈보다 소중하고 존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2026년 봄 증손주가 또 태어났습니다. 재석이의 아들, 그러니까 제 손자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김정희.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증조할머니, 우리 아기 이름 어때요? 좋구나. 아주 좋은 이름이야. 아기를 안아보니 새삼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우리 집안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평범한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조용히 늙어가려 했죠. 하지만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쫓겨남이 오히려 기회가 되었고 위기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안다는 것. 이른이 넘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 지금도 저는 용인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을 가꾸고 오후에는 재단 일을 봅니다. 주말에는 가족들이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가끔 남편 묘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지킨 것을 저도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당신이 보고 있다면 자랑스러워 하겠죠? 바람이 불 때면 남편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 영자야. 정말 수고했어.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부모님과 갈등이 있거나 가족 간 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가족은 돈보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각자의 존엄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모두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서로를 존중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수억의 재산보다 더 큰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공유하셔서 지인분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